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8년 한 과학자팀이 태평양의 미개척 지역에서 이상한 노란색 벽돌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첨단 수정 로봇과 카메라를 사용한 심해 탐사 중에 이루어졌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실제로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특이한 스펀지 같은 구조였습니다. 구조물은 도르를 닮은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어 별명이 붙었죠.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발견에 어리둥절해했는데 그들은 이전에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에서 발견된 노란 벽돌결과 신화 속의 도시 아틀란티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이 지층을 용암과 물 또는 얼음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서진 화산암인 유리쇠설암 암석의 부서진 흐름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조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실리카와 탄산칼슘을 포함한 다양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구조물은 다양한 종류의 개와 새우를 포함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특이한 심해 생물의 서식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는 매우 위협적이고 최고의 포식자로 간주됩니다. 그는 1500m 깊이의 바다에서 다양한 해양동물을 사냥한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물고기의 길이가 15cm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기와 마찬가지로 그는 턱 끝에 미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생성할 수 있는 이 미끼는 먹이를 유인하고 잠재적인 짝에게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에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 미끼 근처에 먹이가 오는 순간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나 블랙 드래곤 피쉬의 진정한 매력은 투명한 이빨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표본을 연구했을 때 치아를 투명하게 만드는 나노 결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근처의 섬 전체를 어떻게 놓쳤을까요? 최근에 구글 지도는 아라비아해에 있는 수중섬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곳은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고치시 근처에 있습니다. 이 발견은 구글 어스를 사용하여 인도의 해안선을 연구하는 연구원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섬은 지름이 약 50m인 원형 구조로 보이며 120m 깊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고치 해안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으며 연구원들에 의해 스리 파드마바티 아이슬랜드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수중섬의 발견은 지질학적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와 지질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형성이 수중 화산 폭발의 결과일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퇴적물이나 빙하 퇴적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때때로 정말 바닥이 없는 심연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 다음 것이 그 증거입니다. 프랑스의 프리다이버 기욤 네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푸른 물 싱크홀인 딘스 블루홀의 어둠 속으로 다이빙했습니다. 그의 동영상이 수백만 번 조회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딘스 블루홀은 바하마의 롱 아일랜드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깊은 지점은 202m입니다. 그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상상할 수 있나요? 기욤은 사건을 해방이라고 묘사했고 그는 여러분이 이 다이빙을 할 때 그것은 중력을 탈출하고 두 팔을 벌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약 2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닻이 최근 북해 해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닻은 한때 로마 제국의 일부였으며 로마 선박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에서 잠수부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제 닻은 약 900kg의 무게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북해 지역의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고대 문명의 해양 활동에 빛을 비춥니다. 전문가들은 이 닻이 로마 시대, 어쩌면 철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 지역에서 침몰한 로마 화물선의 소유였다고 믿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문명이 사용했던 무역로와 항로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조선에 사용된 기술과 재료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죠. 발견 이후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추가 분석과 연구될 닻을 표면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린지 상어와 마찬가지로 마귀 상어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의 조상은 약 1억 2,500만 년 전 존재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분홍색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신화 속 생물인 고블린과 유사하다고 비교됩니다. 마귀 상어라는 이름은 실제로 일본 어부들에게서 유래했습니다. 우연히 상어를 잡았는데 그들의 튀어나온 주둥이와 분홍빛이 도는 피부를 보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는 민담에 등장하는 텐구 또는 고블린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 상어는 길이가 3에서 4m까지 자랄 수 있는데 2000년에 기록된 가장 큰 상어는 길이가 약 6m였다고 합니다.
다른 상어와 달리 이 상어는 천천히 움직이는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저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가오리 지느러미 물고기, 두 종류 및 갑각류를 먹는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해수면 아래 약 3,000m 깊이에서 수중 매머드 엄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엄니는 캐나다 노바스코샤 해안에서 한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엄니는 만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 동안 살았던 털복숭이 매머드의 것으로 믿어집니다. 엄니의 발견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매머드의 분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털복숭이 매머드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연구원들은 원격 조정 차량을 사용하여 해저를 탐사하고 퇴적물에 묻힌 엄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제거되어 추가 연구를 위해 표면으로 옮겨졌죠. 현재 우리는 심해가 아직 대부분 탐험되지 않았으며 깊은 곳에 존재하는 생물과 생태계에 대해 발견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발견입니다. 폼페이의 자매 도시로도 알려진 바이에이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폼페이를 강타한 것과 동일한 화산의 화염에 의해 가라앉았지만 이곳은 석화되어 묻히는 대신 나폴리만에 가라앉았습니다.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바이에는 세계의 라스베이거스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었죠. 방문객 중에는 네로와 카이사르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가장 악명 높은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 도시는 그들이 온천을 짓는 데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자연화산 폭발로 인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다이버들은 이 잊혀진 도시를 탐험하고 여전히 보존된 조각상이 있는 폐허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글리터 레이크라고도 알려진 거꾸로 된 호수는 바다 깊은 곳에 위치한 매혹적인 자연현상입니다. 이 호수는 2016년 심해 탐사 중에 수면 아래 2300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호수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소금물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주변 바다보다 훨씬 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수의 물을 주변 물보다 밀도가 높게 만들어 일종의 수중호수 또는 수영장을 만들죠. 그러나 진정으로 호수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 모습입니다. 물의 염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거의 거울처럼 반짝이고 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호수의 물은 주변 바다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호수 표면이 아래, 호수 바닥이 위에 있는 것처럼 거꾸로 보입니다. 또한 미생물 매트, 튜브웜 및 기타 심해 생물을 포함한 다양하고 독특한 특이한 생물을 수용하죠. 심해 아귀는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위 낚시꾼 물고기라고 불립니다. 이 물고기는 끝부분에 불이 켜지는 특별한 미끼를 사용합니다. 이 미끼는 빛을 생성하는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이 환경에서 동물들은 호기심이 많고 약간의 빛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물고기는 식사가 될 수 있는 조개류와 생선을 유인하는 데 선수입니다. 미끼 외에도 아귀는 매우 큰 입과 위,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컷 아귀만이 조명 미끼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수컷은 자연의 포식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암컷을 발견하면 자신의 몸이 암컷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녀에게 집착한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심해 낚시꾼이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전함으로도 알려진 필리핀의 포트 드럼은 1909년 미국이 마닐라만 항구 방어의 일환으로 건설한 요새화된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전함을 담도록 설계되었으며 포탄과 사령탑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포트 드럼은 마닐라 베이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41년 일본군이 필리핀을 침공했을 때 드럼 요새는 몇 달 동안 적에게 저항한 만에 있는 4개의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군의 포격과 어뢰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드럼 요새는 그대로 남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적의 진지에 계속 사격을 가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필리핀의 군사 역사를 상기시켜줍니다. 방문객들은 미로처럼 얽힌 터널과 방, 포진지와 전망대가 있는 요새 내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고대 마야 유물이 있는 2개의 수중 동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매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무리의 다이버들이 바로 그 일을 해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침수된 동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은 263km 동굴 시스템인 싹악툼이 83km 시스템인 도스 오조스 시스템과 결합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신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해골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굴은 고대 마야 문명과 그들의 관습에 대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시스템이 결합되었으므로
실제로 350km 길이의 고대 미로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미국과 마야 문화의 첫 번째 정착민의 유적이 있습니다. 수중동굴은 완전히 탐험되지 않았으며 다이버들은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70년대 플로리다에서는 수백만 개의 타이어를 바다에 버려 인공산호초로 만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타이어가 산호와 다른 해양생물이 자랄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하고 물고기와 다른 생물을 위한 새로운 서식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재앙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타이어는 빠르게 부서지기 시작하여 해저를 가로질러 흩어지기 시작했고 자연산호초와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타이어는 독성 화학물질을 물속으로 방출하여 해양생물에 더 해를 끼치고 인근 해변을 오염시켰습니다. 오늘날 오스본 타이어 리프는 역사상 가장 큰 인간이 만든 환경재앙 중 하나입니다. 엉망진창을 청소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개의 타이어가 여전히 해저에 흩어져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사는 삼각대 물고기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 물고기는 바다 바닥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들은 길이가 43cm까지 자랄 수 있고 지느러미의 길이는 1m가 넘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 모양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해저에 가깝게 하려고 하죠. 주로 작은 갑각류, 새우, 생선 및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그들은 서 있고 걷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때때로 방랑자라고도 불립니다. 연구원들은 지느러미를 더 뻣뻣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느러미에 물을 펌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먹이로부터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움켜잡는다고 하죠. 라마세투로 더 잘 알려진 아담의 다리는 인도와 스리랑카를 연결하는 천연 석회암 모래톱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과학적, 신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다리는 힌두교 서사시 라마야나에 언급되어 문화적 중요성을 더합니다. 과학적으로 라마세투의 기원에 대해서는 한동안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질학적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요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다리는 한때 인도와 스리랑카를 연결하는 육로였지만 15세기에 사이클론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지가 다시 나타나 작은 섬과 모래톱을 만들었죠. 이 다리는 약 50km에 걸쳐 있으며 팔크 해협에서 마 나르만을 분리합니다. 천연 미네랄 모래톱과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물 주변의 바다는 얕습니다. 나이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과학자가 연구를 수행했으며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약 7,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한때 스웨덴 해군의 가장 두렵고 무서운 무기였던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북유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배 중 하나인 화성으로 북방 7년 전쟁에 사용되어 1564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유해는 2011년 스웨덴 웰란드 섬 근처의 발트해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배를 발견한 잠수부는 총과 수류탄뿐만 아니라 골격 부분도 발견했죠. 침몰한 배의 구석구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수세기 전의 격렬한 전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았을 때 배에는 약 10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난파선은 전문 다이버와 ROV만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수중에 있습니다. 그런 전설적인 배를 우연히 발견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SS 가이르소파는 1919년 브리티시 인디아 스팀 내비게이션 컴퍼니에서 건조한 영국의 증기 화물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배는 영국 정부에 의해 징발되어 대서양을 가로질러 상품과 물자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41년 2월 17일 SS 가이르소파는 아일랜드 해안에서 독일 유보트에 의해 어뢰를 맞고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85명의 승무원 중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죠. 배에 실린 은하물은 분실 당시 2억 1천만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배의 침몰은 해양 역사상 가장 큰 은혜 손실 중 하나이죠. 이 배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있다면 북대서양 바닥에 4,700m 깊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난파선에 48톤의 은괴를 회수했으며 나중에 3,800만 달러의 가치로 판매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머리 위에 한 쌍의 거대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항상 똑바로 앞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올려다보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들은 먹이를 위해 매복하는 데 능숙합니다. 두 가지 특성이 뛰어난 사냥 기술을 담당하는데 첫 번째는 독이고 두 번째는 감전입니다. 먹이를 놀라게 하기 위해 그들은 모래에 숨습니다. 그리고 먹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움켜쥐죠.
때로는 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2개의 큰 가시를 사용하여 먹이를 뚫거나 50V의 전기를 생성하여 먹이를 기절시킨다고 합니다. 이 독기술은 자신의 포식자를 물리치는 데 큰 무기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DDT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만 배럴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애초에 DDT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와 건강 위험으로 인해 1972년 미국에서 금지된 살충제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떨어진 통에는 DDT에 오염된 산업 폐기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이 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지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임무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발렌타인이라는 과학자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러한 산업용 배럴을 문서화했습니다.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의 에릭 테릴이 이끄는 최근의 임무는 DDT에 오염된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25,000배럴 이상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탐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배럴의 밀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견은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오염된 해산물 섭취로 인한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지역의 바다 사자에서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이 배럴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과학자들은 배럴의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폐기물이 환경과 먹이사슬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이버들이 발견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는 이탈리아의 물속에서 발견된 고대 약재였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말라 있었고 로마 선박인 렐리토의 역사적인 난파선에 속한 알약이었습니다. 이 배는 기원전 120년경 토스카나 해안 바로 앞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후 20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잠수부들이 내려오고 나서야 발굴이 시작되었죠. 그들은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썩어가는 나무, 램프, 도자기 항아리와 유리컵, 고대 로마 의사의 폐허가 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36개의 나무 약병, 수술용 갈고리, 혈구, 마른 알약들이 들어있는 용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알약에는 아연 화합물, 소나무 송진, 녹말, 밀랍, 산화철 및 그 밖의 물질들이 들어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안약이었을 것이며 누군가가 2000년 전에 눈 처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길리매너는 인도네시아 롬복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섬으로 아름다운 해변, 산호초, 맑은 바닷물로 유명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흥미로운 명소 중 하나는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일련의 수중 조각품입니다. 조각품은 영국 예술가 제이슨 테일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해양 생물을 유인하고 산호 성장을 촉진할 인공 암초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길리매너 조각품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산호와 다른 해양 생물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특별한 유형의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품은 자연 암석을 닮은 pH 중성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산호 폴립이 부착되어 자랄 수 있는 기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각품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와 여자, 놀고 있는 어린이 그룹, 자전거를 들고 있는 남자 등 다양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은 제비 물고기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물고기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는 작은 물고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25cm까지 자랄 수 있어 더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몸에는 비늘이 없고 머리는 길며 주둥이는 둥굽니다. 주로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뼈 물고기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때때로 몸무게보다 2배나 길고 심지어 10배 무거운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입이 클 뿐만 아니라 위도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때때로 너무 탐욕스럽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보다 큰 물고기를 사냥했다면 이 물고기가 분해되기 전에 빨리 소화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 스콧 워링이라는 UFO 애호가가 UFO 함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콧에 따르면 그는 구글 어스를 사용하여 그리스 해안에서 UFO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목격되었다고 주장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좌표를 제공하고 가장 작은 물체의 너비가 약 80m로 추정합니다. 그는 UFO가 2016년부터 존재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더 눈에 띄게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그 물체들이 그리스 해안선에 연결된 작은 함대의 일부일 수 있으며 더 큰 물체 그룹이 원래 목격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 근처의 이탈리아 성 로카피아 아래에 외계인 기지가 있다는 소문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UFO 함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들은 바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충분히 깊숙이 올바른 장소로 들어간다면 아틀란티스가 아니라 외계 생명체로 가득 찬 도시를 발견할 수도 있을까요? USS 사라토가는 볼만한 광경이었습니다. 배의 길이가 268m이고 무게는 약 39,000톤이었습니다. 미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 중 하나였죠. USS 사라토가는 해군 역사에 등장하며 진주만 공격에서 이오지마 전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타라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배는 일생 동안 경납고 갑판의 화재, 2번의 우연 폭탄 폭발 및 수많은 어뢰를 견뎌냈습니다. 그런 다음 핵무기 실험을 하는 교차로 작전의 표적이 되었죠. 첫 번째 실험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다이버들은 비키니 환초의 석호에서 52m 깊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것은 특히 폭발로 인해 조종석이 200만 톤의 산호와 모래 아래에 묻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묘지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거미는 진짜 거미가 아니라 해양 절지동물입니다. 1300종 이상이 있으며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죠. 이것의 매혹적인 점은 아주 작은 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다리입니다. 어떤 종은 4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종은 5에서 6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호흡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 머리가 아니라 두부종이라고 불리는 머리 같은 부분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심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란색 줄무늬에서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몸과 다리를 밝게 하는 아름다운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미는 자손을 번식하고 키우는 흥미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수컷은 난소라고 불리는 구조로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부화한 후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은하수로 알려진 신비한 현상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이 빛나는 현상은 선원들에 의해 오랫동안 보고되어 왔지만 위성 센서 덕분에 최근에야 명확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대략 코네티컷 주와 비슷한 크기의 인도양의 광활한 지역이 3일 연속 빛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은하수가 있는 바다가 형성되게 된 조건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가설은 생물 발광 박테리아가 빛의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짧은 섬광을 생성하는 다른 생물 발광 유기체와 달리 이 박테리아는 지속적으로 빛을 방출하죠. 그러나 그러한 빛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고농도의 박테리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은하수의 인도양, 특히 무역로와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는 곳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바다의 광대하고 신비한 깊이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말합니다. 크라켄이 배에 출몰했다고 보고한 고대 선원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는 종종 무시되지만 이 미스터리한 제1차 세계대전 공격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독일 유보트의 잔해가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스트랜레어 해안 바로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난파선은 엔지니어들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의 해저 전력 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해 설계된 10억 파운드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해 탐사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상하게 온전한 100년 된 유보트를 발견했습니다. 민속학에 따르면 배는 바다 괴물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보트의 사령관인 선장에 따르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에 올라왔을 때 바다 괴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다 생물은 큰 눈, 뿔이 달린 두개골, 달빛에 반짝이는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선장과 선원들은 짐승이 마침내 물속으로 물러날 때까지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루마니아 국방부는 흑해 연안에서 발견된 귀뢰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귀뢰는 루마니아 해군이 이 지역을 정기 순찰하던 중 발견했으며 이 지역의 선박이나 항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통제된 폭발로 파괴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가 그곳에 지뢰를 설치했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없으며 광산이 어떻게 흑해에 유입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루마니아 해군은 최근 몇 년 동안 흑해 지역의 선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흑해를 적극적으로 순찰해왔습니다. 이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흑해와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할 수나 있나요? 그는 뱀장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름상어는 진짜 상어입니다. 이것들은 존재 초기부터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간주되죠. 이 상어는 6개의 아가미 슬릿에서 이름을 얻었으며 3,300피트의 깊이에서 살지만 밤에는 먹이를 먹기 위해 표면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상어의 턱은 백사가리만큼 무시무시합니다. 총 300개의 참치창 모양의 이빨이 25열로 뒤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 일본 어부가 무서운 이빨을 가진 뱀장어라고 생각한 이 상어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아와시마 해양공원에 있는 수족관으로 옮겨졌는데 불행히도 며칠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1989년 노르웨이 해에서 침몰한 소련시대 핵잠수함 K278 콤소몰레츠의 방사능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침몰했고 42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 과학자들은 침몰한 잠수함 주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예상보다 약 80만 배 높은 방사능 수치를 감지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면서 잠수함이 수중에서 30년이 지난 후에도 장기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경악을 금치 못하긴 하지만 연구가들은 방사능이 인근의 어업이나 과학 활동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1.5km의 잠수함 깊이는 먹이 사슬의 오염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잠수함에 가까이 가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환기구에서 채취한 샘플은 특히 높은 방사능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잠수함의 원자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잠수함에는 플루토늄 팁이 있는 2개의 어뢰도 있었습니다. 이 다음은 역사상 가장 당혹스럽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혀야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33만 달러의 독일 앞바다 수중 연구 기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크니스 에크 천문대가 보낸 마지막 보고는 8월 말 오후 8시경이었고 그 후 무전이 침묵했습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은 즉시 잠수부를 보내 조사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연구기지 전체가 사라지고 파쇄된 광섬유 케이블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에 따르면 연구기지는 현지 어부들조차 갈 수 없는 금지된 수역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 괴물이 연구기지를 바다 깊은 곳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크라켄만한 크기의 바다 생물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닐까요? 이 지역의 환경 조건에 대한 손실된 데이터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졌을 것입니다. 절망의 자쿠제는 수면에서 약 1000m 아래 멕시코만 바닥에 위치한 해수 수영장에 주어진 별명입니다. 이 수영장은 염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 수영장에 들어가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게 독성이 있고 치명적인 환경을 조성하죠. 2014년 멕시코만을 연구하는 과학자 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름이 약 30m인 그 웅덩이가 바닷물과 메탄가스의 고농도 혼합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닷물은 밀도가 너무 높아서 수영장 바닥으로 가라앉아 접촉하는 모든 동물에게 치명적인 독성충을 만듭니다. 절망의 자쿠지라는 별명은 메탄가스가 부글부글 끓는 고온으로 자쿠지의 인상을 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수영장은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모든 동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치명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독성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적응한 독특하고 특이한 종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뱀파이어 오징어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그 이름이 붙여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뱀파이어 오징어는 붉은색에서 검은색을 띠죠. 이들은 신화 속의 생물인 뱀파이어와 관련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뱀파이어 망토를 닮은 여러 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 오징어는 최대 30cm까지 자랄 수 있으며 1890년대 후반 동물학자 칼 춘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뱀파이어 오징어라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실제로 오징어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8개의 팔과 2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오징어는 자체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큰 눈입니다. 몸 크기에 비해 어마어마한 눈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바에 가라앉은 도시는 쿠바 해안에서 발견된 수중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캐나다와 쿠바 연구원들이 수중 음파 탐지기와 비디오 장비를 사용하여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 구조물들이 약 6,000년 전의 것임에 틀림없으며 자연적인 형성물이 아닌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암시하는 모양과 대칭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발견은 쿠바에 가라앉은 도시와 아틀란티스 사이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장소가 아틀란티스의 위치로 제한되었으며 쿠바의 발견은 진행 중인 논쟁에 추가되었습니다. 쿠바의 수중 도시는 스톤헨지나 이스터 섬에서 발견되는 거석과도 유사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마야와 아즈텍 문명이 지은 피라미드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직 해독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언어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쿠바와 멕시코가 과거의 육교로 연결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하며 이는 건축 양식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가라앉은 도시의 위치가 진흙 화산의 기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문명은 비옥한 땅 때문에 화산 근처에 도시를 건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눈에 띄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잉글랜드 북서부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컴브리아의 레이크 디스트릭스 깊숙한 곳에는 시골에서 몇 마일 떨어진 깊은 곳에 난쟁이 요정이 숨겨져 있는 수중 정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곳의 물은 투명도, 근처에 희귀한 담수 스펀지, 가까운 거리의 아름다운 절벽 때문에 다이버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이곳의 신비한 점은 수년에 걸쳐 정원 난쟁이의 비밀 정원이 호수 바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국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3명의 다이버가 같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노움을 제거하려고 할 때마다 불가사의하게 노움이 복권됐습니다. 리아스 브론즈의 발견은 고대 그리스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청동 조각의 걸작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발견은 고대 그리스 조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리아스 브론즈는 1972년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의 리아스 마리나 해안에서 해저를 탐험하던 스포츠 다이버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각품들은 수세기 동안 지중해에 잠겨 있었지만 경미한 손상과 부식만 있을 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상 A와 동상 B로 잘 알려진 2명의 전사를 묘사하고 있으며 2명의 다른 조각가가 만든 것으로 믿어집니다. 조각상은 놀라운 사실주의와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으로 유명합니다. 인물의 근육, 정맥 및 뼈를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정밀하게 렌더링이 되어 정말 놀라운 생생한 모습을 만듭니다. 이것은 눈, 입술, 이빨의 인상을 만들기 위해 구리와 은 상감세공을 사용하는 등 복잡한 장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것은 걸퍼장어입니다. 자신보다 큰 물고기를 삼킬 수 있을 만큼 넓은 큰 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매우 일반적인 뱀장어처럼 보입니다. 이 입으로 먹이를 삼키고 아가미를 통해 물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사 방법은 펠리칸 뱀장어의 먹이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검은색이며 길고 좁은 몸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약 1000피터 깊이의 바다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조개류, 생선 및 두 종류가 주요 식단이죠. 큰 입을 제외하고도 이 물고기는 매혹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 모양의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끝에는 붉은색으로 빛나는 여러 촉수가 있는 복잡한 기관이 있으며 먹이를 유인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트래핑존은 인도양, 특히 몰디브의 500m 깊이에 위치한 최근에 발견된 생태계입니다. 이곳은 광활한 대양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생명의 오아시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자들은 몰디브 주변의 심해를 탐사하고 샘플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넥톤 몰디브 미션에서 이 독특한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마이크로넥톤으로 알려진 작은 해양 생물의 던 역할을 하는 바위가 수중 풍경의 특징입니다. 마이크로넥톤은 해류와 독립적으로 수영할 수 있으며 해수면과 심해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햇볕이 내리쬐는 얕은 곳으로 올라오고 낮에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더 깊은 물속으로 잠수합니다. 그러나 500m 깊이에서 마이크로넥톤은 트래핑존의 수중 지형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 장소는 호랑이상어, 너스상어, 모래호랑이상어, 환도상어, 걸퍼상어, 귀상어 및 희귀한 가시나무 상어를 포함한 포식자에게 이상적인 먹이 장소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종은 풍부한 마이크로넥톤을 먹기 위해 이 지역으로 온다고 합니다. 반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중세배는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괴물 조각상은 1970년대 스웨덴 론네비 근처 발트해에서 발견된 난파선의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다이버들에게 일승의 공포를 안겨준 것입니다. 사제의 귀와 악어의 입을 가진 용과 같은 바다 생물 조각상의 머리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조각상은 한때 그리브 슌덴이라고 불리는 15세기 배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는 다름 아닌 덴마크의 조낭의 배였습니다. 많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코펜하겐에서 스웨덴 동부 해안에 칼마르로 가는 여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실종되었습니다. 어느 날 잠수부들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죠.
오늘날 이 배는 역사상 가장 잘 보존된 중세 선박 중 하나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해안에서 900년 된 십자군의 검이 발견되는 것은 십자군 전쟁의 역사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상태가 양호한 이 검은 중세 검예가와 금속 세공인이 사용한 기술과 기법, 그리고 전쟁에서 기사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 시대의 성지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실로미 카즈는 900년 된 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십자군 원정은 1095년에 시작되었고 1099년에 기독교 군대가 무슬림의 지배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2세기 동안 일련의 다른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는데 성공과 실패의 정도는 달랐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검의 연구는 검의 기원과 십자군 전쟁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쟁과 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바다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